수학 나형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3등급 후반, 4등급, 그리고 5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교과서 수준의 개념만 가지고 4점짜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9월 모의고사 나형 수학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수열 문제에서 루트 플러스 루트나 또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문제가 나오면 유리화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 또 봐야 될 게 시그마인데, 우리가 시그마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자체를 시그마 앞에 있는 일반항이죠. 그 일반항에 따라서 바로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는 K, K제곱, K세제곱, 그리고 등비수열, 부분분수, 마지막으로 14번처럼 14번 유리하면 앞에서에서 뒤에 거 빼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일반항을 가진 경우에만 시그마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14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 문제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정규분포 문제는 첫 번째, 모집단 분포에 대한 문제인지 표본집단, 즉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에 대한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5번은 자,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규분포라 함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임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표준 정규분포표가 문제 보인다 그러면 이건 정규분포 문제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표는 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문제는 크게, 물론 더 세밀하게 얘기를 더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는 크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무한 등비급수 문제고요. 테두리 도형, 다음 내부 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두리 도형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 항과 길이의 공비 또는 그 길이의 공비를 제곱해서 나온 넓이의 공비를 이용해서 1-r분의 a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무엇보다 무한 등비급수는 도형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도형을 보시면 테두리 도형은 정사각형입니다. 그 정사각형의 양 끝 꼭지점에서 원을 그려서 그 원의 일부의 부채꼴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린다는 얘기는 반지름을 이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1, C2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C1과 C2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빼서 C1, C2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나머지 공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도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문제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죠.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삼각형이 나오면 무슨 삼각형인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관심 있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해서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함수와 연관된 일반항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반항 중에서 함수와 연관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등차 등비수열이고요. 두 번째가 SN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세 번째가
관계식, 즉 정의식이 주어져 있을 때고요. 네 번째가 17번처럼 함수 안에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말로 설명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7번처럼 일반항을 함수에서 구하는 그런 경우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일일이 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항을 n을 그냥 숫자라고 보시고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17번 문제에서 일반항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시그마 문제인데 자, n은 1부터 10까지예요. 10까지니까 다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n에 대한 식이 분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an을 정확히 구하면 그게 더 자세히 보이겠지만 우리가 시그마 문제를 볼 때 n에 대한 식이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부분 분수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17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미지수가 많아서 뭐 k도 있고 n도 있고 k-1도 있고 자, 이렇게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가와 나와 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와 다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보면 가를 구해서 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를 구한 다음에 그 나를 가지고 다를 구하는 그런 서로 연관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구하려고 앞에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것도 도대체 말이 너무 많고 미지수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서 k에다가 6을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 건지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렵지 않게 가를 우리가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어렵게 가를 구하고 나면 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와 나의 관계식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나를 구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평균의 관계식이 두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도 식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식의 관계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식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음을 식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9번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노가대로 풀어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마치 한 가지 시행인 것처럼 보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르는 시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자리 자연수라는 말을 보시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먼저 모아라 골라서 나열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데 각 자리의 수비 합이 7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기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각수의 합이 7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 구별을 해야 되죠. 어떤 게 더 특수한 상황인지. 첫 번째 기준은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기준 아닙니까? 그죠?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중복을 허락해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맞춰서 나열을 해서 경우의 수를 노가대로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모의고사 문제들이 경우의 수 문제는 이렇게 잘 분류해서 노가대로 푸는 문제임을
그런 감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가나 조건을 보시고 기억, 니은, 디귿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 x는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3차 함수는 극값이 없거나 있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습니다. 극대국수 하나씩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를 보고 극대값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점에선가 극소값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f-3하고 f-3이 같답니다. f-x가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수할 수 있는 게 f-x가 y축 대칭이라고 해서 fx가 반드시 원점 대칭은 아닙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를 적분한다고 해서 상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상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나를 보면 f-x가 y는 y축의 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는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f-2가 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y축 대칭이므로 x는 2에서 f-2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은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그런 그래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나 함수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f-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f-x 2차 함수고요. y축 대칭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x는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f-x는 최고차이 2차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자, 니은 방정식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 문제입니다. fx를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y는 f2를 그려보시면 f2가 극소값을 갖는 함수값이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위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이 이 f1을 지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최고차이의 개수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상수값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자, 상수 미지수로 놔도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1, f-1의 점에서 상수를 0으로 놨을 때 접선이 점 EF1을 지나는 형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그 상태 그대로 Y축으로 움직이더라도, 그죠? Y축 위로 움직이더라도 접선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를 최고차의 개수는 K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점 대칭인 함수를 가지고 디귿번을 직접 구해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3차 함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들 잘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확률 문제 되겠습니다. 자, 확률 문제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장에서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가 전체 시행의 경우에 대한 얘기인지 그 시행했을 때 일부에 대한 얘기를 판단하시면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머니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가 A입니다. 그럴 때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모양은 마치 조건부 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아닙니다.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것 자체가 시행이고요. 그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정확한 시행을 잘 정리하시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7번입니다. 집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 집합과 A, B가 원소너일법으로 이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와 A의 합집합이 X랍니다. 이 의미는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X에서 B를 뺐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X 안에 B의 원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분집합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A를 다 포함하고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요. 3, 4, 5는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에서 집합의 연산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n분의 k와 n분의 1로 잘 모양을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n분의 k가 28번처럼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n분의 하나 빼시면 n분의 k가 안에도 있고 fx 안에도 있고, 그죠?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는 n분의 k를 x로 만들어서 정적분을 표현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따로 정리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가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고요. 정적분식 나와 있고요.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쫄지 마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a 플러스 4까지 fx dx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교과서 내용 보면 이런 거 있죠. a에서 x까지 ft dt, ft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하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a에서 a 플러스 4까지 fx를 정적분하라는 의미는 a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에 대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fx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적분값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fx를 자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는데 a가 0인과 4일 때 제외하고요. 그렸을 때 a부터 4까지 2차 함수 정적분 하시고 4부터 a 플러스 4까지 1차 함수 정적분 하시면 그게 fa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함수 닫힌 구간에서 0부터 4까지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